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가 잡히긴 잡힐 건데 과연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물가 예전처럼 낮은 상황까지 갈 것인가? 인간이 그 돈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욕심이라는 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은 사실 중독으로 갈 수도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뭐 혹시 돈에 중독된 거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 네, 요즘 주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환호하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그 투자를 통해서 이 돈에 대한 균형 감각, 이것을 간혹 잃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삶이 피폐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돈이라는 것은 참 인생, 사람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돈이라는 존재로 흔들릴 때 돈의 본질에 한번 집중하고 돈을 대하는 균형 감각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책의 저자시죠. 네. 조병익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이 조병익 저자님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부국장으로 근무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모시고 돈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고요. 예. 금리도 오르고 있고, 이 서민 경제, 예. 이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죠. 예. 이 현재의 상황, 이 서민들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돈에 대한 고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물가가 너무 이제 극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이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에서도 이제 고통지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고통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정책 당국들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상이 또 한편으로는 경기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사실 섣불리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은 과거에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게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무장 강도, 뭐 노상 강도, 뭐 살인 청부업자 이런 데 빗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경기라는 인지를 잡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강도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인질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게 아닌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제를 움직이는 돈,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이제 돈이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매개 수단, 그 다음에 뭐 가치 척도 수단, 가치 저장 기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상거래에 따른 어떤 채권 채무 관계도 해소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게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돈을 보통 이제 혈액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혈액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은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게 빠져가 심하면 사망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 자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자금경색에 빠지고 또 경제가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돈의 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많이 풀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플레, 디플레 상황에서는 돈의 가치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갖고 있는 뭐 가치 척도라든가 가치 저장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걸 꼽으라 그러면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가치를 제대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뭐 이런 거랑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땡기거나 끌어오거나 긴축을 하거나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수요를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잡기 어렵다. 이 금융시장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중앙은행의 역할이긴 하지만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세계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 위험한 것인데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재정을 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이게 그런 정책들이 사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이게 효과가 있지만은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이게 사실 그런 정책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통화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소비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어떤 수요 측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효과가 있겠지만은 어떤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국내에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자연 재해라든가 또는 뭐 이상 기온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요인 이런 부분은 좀 효과가 제약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충분한 정책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금리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당장 지금 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당장 잡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노력, 이게 그러면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이게 효과가 이렇게 가시화되나요? 사실 이제 정책 시차는 뭐 내부 시차, 외부 시차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이제 외부 시차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아까 말씀하신 원재재 가격이라든가 이러저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올라온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아닌 외부의 상황으로 생긴 거는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이 줄고 그것 때문에 수요가 줄고 하면서 잡히는 부분들이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 6개월 뭐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0개월 이상 정도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요즘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엔저, 그 다음에 그 디플레이션 상황.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어렵고 이거를 회복시키기가 더 힘든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2%를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아베노믹스니 뭐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힘든 건가요, 디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고 있고,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사실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해고를 하니까 기업들이 가계가 소득을 줄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더 하락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자산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아지니까 그게 디플레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 근데 뭐 이런 쪽으로는 사실 인플레보다는 디플레가 훨씬 더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면은 이제 물건값이 계속 싸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이게 그 소비가 줄어든 것이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익이 줄어드니까 또 뭐 임금을 낮춘다거나 또는 인력을 줄인다거나 하게 되면은 또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계속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 비유하자면은 이 경제에서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는 상황,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듯이 이 경제도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고, 또 뭐 우리 몸에 비유해 보자면은 뭐 저혈압 또는 저체온증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무섭고. 그런가요? 훨씬 무섭죠. 이게 고혈압은 뭐 이제 화만 안 내면 되지만은 저혈압은 자다가 눈을 못 뜰 수도 있다고. 소리 소문 없이. 네.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당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이게 엄청난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수요에 의해서 폭발한 게 아니라 공급단의 문제다. 이건 뭐 연준의 해석이긴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요게 지나고 나면 오히려 내년 말서부터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실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가 잡히긴 잡힐 건데, 과연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물가가 예전처럼 낮은 상황까지 갈 것인가,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소득도 많이 늘고 해서 이게 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대 그 이제 물가가 이제 굉장히 높았을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진 상황이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이게 또 어느 정도 잡혔다가 다시 수요에 의해서 또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지금 연준의 이런 노력들 있지 않습니까? 예, 금리 예. 인상을 예, 통해서 예. 이렇게 뭔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이러한 노력들, 이것이 결국 성공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까지 연준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달라져 왔기 때문에 예, 예. 믿어도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연준의 이러한 행보들, 이거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결국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금리 중앙은행을 안 믿으면 또 사실 예.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물가 잡으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는 올 초만 해도 사실 그렇게 그렇죠. 예측을 많이 못했었고, 근데 예상외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뛰다 보니까 또 금리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네 울트라 스텝 해가지고 강력하게 올리고 있는데 언젠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잡힐 네,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죽음보다 강한 돈이라는 표현을 책에서 쓰셨단 말이에요. 예, 예. 죽음보다 강한 돈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요새 돈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책의 후반부가 약간 인문학적으로 쓴 책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돈하고 죽음하고 이게 사실 연관짓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속된 말로 뭐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 자살하거나 돈 때문에 살인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돈을 또 죽음을 유발하는 요인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게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정신 분석학자 아시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세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분이 거기서 이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 환자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어떤 우울증에 걸렸는지 어느 날 자살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조용하게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마침 지하철이 끊겨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택시를 타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택시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자살을 이제 포기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택시비 돈이 이제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선뜻 안 가는 게, 이렇게 자살을 결심할 정도면은 뭔가 큰 문제가 있었을 건데, 이게 그렇죠. 택시비 때문에 그깟 목숨을 자살을 이제 결심해서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폴란드의 그 심리학자인 토마스 잘레스키에비치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 뭉치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게 돈 위에 있는 숫자를 다 이렇게 더해봐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지폐에 있는 숫자를 이제 그러니까 숫자를 쓴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 숫자를 다 더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묻는 질문을 해봤더니, 그 돈 위에 있는 숫자를 계산한 분들이 훨씬 덜 이제 두려움을 덜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돈을 더 찾는 경향. 그러니까 뭐 미래보다는 현재 더 적은 금액을 갖더라도 내가 더 가지겠다. 그리고 당장 돈이 생기면은 이걸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실험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떤 삶의 불안을 이제 잠재워주고, 또는 어떤 죽음의 두려움을 이제 덜해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실존할 수 있는 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돈이 어떤 죽음을 예방해주는 수단, 그리고 어떤 돈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그 요즘 그 투자 뭐 이 경제 환경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이 좀 쑥대밭이 됐잖아요. 금융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괴로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참 이게 돈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어떤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 또 사람들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돈에 중독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돈에 중독된다는 거 예. 가장 많이 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예, 예.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제 인간이 그 돈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감정이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은 사실 중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중독들은 어떤 특정한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또 뭐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떤 계속 이걸 하고 싶은 어떤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의 중독도 좀 따지고 보면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돈에 대한 중독을 뭐 특별히 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약간 돈에 대한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쇼핑 중독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의학계에서는 정신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쇼핑 중독에 이제 걸리신 분들을 보면은 뭔가 이게 물건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 사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또 우울증에 빠지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쇼핑 중독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제 쇼핑 중독을 이제 에베레스트 쇼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과거에 이제 등산가였던 조지 말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 누가 당신은 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쇼핑 중독에 걸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물건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는 그런 에베레스트 쇼핑 중독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그리고 또 중독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게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특징을 얘기할 때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거에 많이 빗대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이제 모습을 보면은 이 칼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얼려서 이렇게 땅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늑대가 와서 이제 피를 핥아 먹다가 자기 혀가 베일 거 아니에요, 칼에. 그렇죠. 예. 근데 자기 피가 막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도 사실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사냥을 하나요? 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돈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그러니까 뭐 내 삶의 목적이 오로지 돈이다. 그리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뭐 혹시 돈에 중독된 거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투기 이게 자연스럽게 투기. 떠올라요. 예, 그죠. 뭐 한국의 과거 역사를 보면 부동산 투기 뭐 이것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이제 주식 투기라 그러니까 투자를 투기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식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또 뭐 욕심이 지나치면 중독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게 투기로 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 책에서는 이 투기에 대해서 이제 당숙육이라는 좀 표현을 썼는데 그 당숙육은 당나라 스님의 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오공에 나오는 서유기에 보면은 그 현장 법사를 고기를 먹으려고 잡기들이 계속 달려드는, 그래서 당숙육이 누구나 먹으려고 달려드는 먹을거리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근데 이 투기 국면에서 마찬가지로 돈이 어떻게 보면 당숙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투기냐? 그러니까 투기가 뭐고 투자가 뭔지 이걸 구별하는 건 사실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고 또 실패한 투자는 투기고 또 성공한 투기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투자든 투기든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다 보니까 이게 좀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투기를 하는 분들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보통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실수요보다는 가수에 기반한 투자가 많거든요. 그렇죠. 뭔가 시세 차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마찬가지로 투자적 요소하고 투기적 요소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가 미래 가치를 좀 평가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투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단지 시세 차익만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투기적 성분이 다분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내가 산 가격보다는 남이 더 비싸게 사면은 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은 그렇죠. 제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케인즈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 케인즈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내가 비싸게 샀는데 나보다 이거 더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이 뒤에 나타나면은 나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마지막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바보가 되지 않으면은 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역사 속에서는 보면은 계속 그런 바보들이 존재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월스트리트 격언에도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도살당한다. 예, 그 이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돈을 벌 수 있지만은 이 돼지는 이제 탐욕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지나친 탐욕은 결국 이제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그 지혜로운 네,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그게 이제 결국 돈의 그 뭐라 그럴까 노예가 되지 않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